우리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왜 본부장님이신데 왜 장관급으로 모셨냐면 바깥에 나가면 외부에 나가면은 트레이드 미니스터라고 우리 뭐 통칭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관급 인사시고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이 박태호 선생님 저희 국제대학원의 원장을 지내셨고 학교에서는 그 국제협력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본부장도 하시고 또 바깥에 나가셔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법무법인 광장의 국제통상연구원장을 지내고 계셔서 원장과 본부장 전문가라고 본인께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오늘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외 경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지루하실 텐데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직 많이 남아 계셔서 제가 발표하는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관님들하고 좀 달리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저 소천 포럼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국제대학원에서 20년 이제 근무를 하고 일종의 그 파운딩 멤버였습니다. 그러고서 5년 전에 4년 반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5세가 되면 학교를 은퇴해야 되는 사립대학이고 국립대학이고 모두 다 은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해서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쓴 것도 국제대학원 우리 명예교수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니까 뭐 이 장관들 모임의 시리즈로 하는 거에 제가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제 느낌으로는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강의하고 막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이제 외교하고 국방 분야 말고도 왜 저를 초대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뭐 이 통상이라는 것이 많은 분야하고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 통상 분야도 이제 대외 관계의 한 분야다 해서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저도 주어진 시간 내에 한번 제가 리허설을 해봤는데 충분히 30 몇 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을 여기 준비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전망. 우리 저 송민순 장관님께서 또 굉장히 비슷한 전망도 많이 해주셨어요. 어쨌든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과거에 참 못 사는 나라가 지금까지 온 그 성장 과정, 그 다음에 현재 주소, 현주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핵심 통상 국가로서 인정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대외 경제 비전이 뭐가 되겠는가 한번 살펴보고 이 비전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대외 경제 전략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행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체제가 좀 정비돼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맨 마지막 부분이 아마 새로운 정부한테 하나의 제언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우선 세계 통상 환경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있어서 세계화, 옛날에 말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세계화 또는 뭐 프리 트레이드. 얼마 전에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밥을 먹었는데 와인을 한잔 하면서 프리 트레이드 하고 이제 이렇게 건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 그거 퍼블릭 도메인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프리 트레이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일반 국민들 뭐 학교에서 무역을 배우고 뭐 이런 거 아닌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이 서울대 명예교수인 윤영관 교수가 어디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그 좋은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세계 2차 대전 그 전까지는 굉장히 소득이 미국의 경우에도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 분배가 아주 안 좋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위 10%가 갖는 국가의 부가 한 50% 이상 돼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무역도 자유화도 되고 막 이동이 생기고 하면서 2000년 1990년대 말까지 이것이 30%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의 분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000년에 들어가서서 지금 과거 한 20년 동안에 이것이 다시 상위 10%가 갖는 부가 국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보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야, 이게 소득 분배가 더 악화된다. 그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요새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고실업이라든가 특히 청년들 실업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됐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과학 기술이 발달됐고 교통이 발달돼서 무역이 많아지고 또 뭐 이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돼 가지고 뭐 데이터의 이동, 디지털 트레이드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지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너무 외국에서 수입을 많이 한 거 아니야?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잡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유무역하고 세계화가 혹시 고실업의 또는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그 러스트벨트라고 그러죠. 미드웨스트에 뭐 옛날 철강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 뭐 여러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다음에 뭐 냉장고 만들고 에어컨 만들고 전부 뭐 우리나라가 다 만들잖아요. 중국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필링이 내가 무역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잘 이용하신 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맞아. 중국한테 우리가 적자를 본 게 바로 우리 직장을 다 걔네들이 뺏어간 거야. 그러니까 수입 또는 해외 투자 그건 나쁜 거야. 이래가지고 이제 뭘 강조하냐면은 이제 수입보다는 국내 생산. 이 사람들이 BBB라고요. Build Back Better라는 말을 요새 바이든이 쓰는데 그건 완전히 제조업 부활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도 알아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은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캠페인하기 좋고 또 사실 또 그러고 싶기도 하고 직장을 주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요새 뭐 이 해외 여행은 못하고 줌으로 많은 그 회의에 참가를 해보는데 하나의 화두는 뭔가 하면 글로벌 캐피탈리즘 in crisis. 그러니까 캐피탈리즘이 위기에 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캐피탈리즘이 잘 워킹 안 하니까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으로 가든가 공산주의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마켓을 중심으로 한 자유 경쟁을 중심으로 한 이 캐피탈리즘은 우리가 관과하고 있던 게 좀 있었다. 그러니까 루저들 여러 가지 경쟁에서 좀 이렇게 낙오되고 수입 때문에 농민들이 낙오되고 경공업이 노동자들이 낙오되고 이런 낙오된 사람에 대해서 자본주의를 택하는 그런 나라여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생긴다고는 봤는데 아주 좀 마이너할 줄 알았는데 이게 폴리티컬리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시장 자본주의도 조금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제가 본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고요.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계속될 것이다.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작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국가 안보, 기술 뭐 여러 가지로 디카플링 뭐 여러 가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미중 분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학자들이 볼 때는 스테이트 캐피탈리즘이 가장 문제다. 중국이. 그러니까 정부가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정부가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기술에 뭐 엄청난 규모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철강 산업에도 엄청나게 갖다 쏟아붓고 이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이게 오버 커패시티도 나오고 오버 커패시티가 나오면 오버 서플라이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이 교란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화학이나 뭐 철강 이런 게 그런 게 해당되는 거지만 이제 미국이 겁나는 거는 첨단 분야 AI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돈을 엄청 쏟아 부어 가지고 2025년까지 이런 첨단 분야 한 10개 분야에서 중국의 자급률이 70%까지 올리겠다.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 분야에
미국에 대한 도전을 이제 의미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은 아주 고급형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술, 고급형 반도체를 만드는 부품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규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거를 수출하더라도 미국이 허락을 받아라. 그래서 고급형이 아니라는 것을 허락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을 괴롭히니까 중국이 한 말이 뭔가 하면요. 이건 이제 본인 정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하는 얘기가 경제학에 가면은 시장이 실패되면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정당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이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하는 중국이 하는 얘기가 미국이 세계 시장을 실패로 만들었다. 왜냐하면 수출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정부가 더 개입해야겠다. 이런 아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수출 규제에 그냥 어떻게 좀 해결하려고 그런 것보다는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중 간의 이제 공급망 디카플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요즘에는 뭐 제가 여기 쓰진 않았지만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이 개입된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입이 안 된다. 한국이 위구르 지역에서 만든 부품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 그럴 때 그 부품 생산에 강제 노동이 들어갔다 그러면 대미 수출도 우회 수출도 안 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중국과 대립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 굉장히 오래 계속될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Great Nation Compete 누가 G1이 되는가 이 컴피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계속될 거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약간 좀 소강 상태가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소강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양국 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일정이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10월 달에 이 그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고 또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통해 가지고 하원 상원 의원 뽑을 때 이 민주당이 이기느냐 지느냐에 아주 기로에 놓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척은 하지만 아주 심하게는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하나의 전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뭐 우리 송민순 장관께서 말씀드렸지만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가 아주 약화됐고 그로 인해서 다자주의가 퇴조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잘 나가다가 WTO가 잘 나가다가 1995년에 출범한 WTO가 잘 나가다가 이제 2001년에서 시작해서 2004년까지 끝내겠다 했던 그 도하 라운드가 이제 영원히 실패를 했어요. 거기에 그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01년도에 중국이 WTO의 정식 멤버로 가입을 했고 아까도 뭐 이영구 총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서방국가 미국에서는 뭐 등소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개방하고 굉장히 글로벌 커뮤니티에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사사건건 미국이랑 이제 대립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 여기서 뭐 우리 국제 통상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이 WTO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1948년에 가트 체제가 나올 때 뭐냐면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데 회원들 전원 합의제는 아니지만 회의를 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컨센서스란 말을 해가지고 컨센서스가 있지 않으면은 결정을 못한다 그런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이제 합의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다시 회의를 합니다. 과거에는 계속 반대하던 사람이 안 나왔어요 회의에. 그러면은 우리가 합의를 이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항상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 뭐 합의를 못해요. 또 선진국 때 또 브릭스 그 인도라든가 뭐 같이 러시아도 들어가 있죠. 또 브라질 이런 사람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하여튼간 그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WTO가 무용지물이다 싶어가지고 이 소위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상소기구에 재판관을 뽑는데 거기서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지금 재판관이 한 명도 없어요.
어플렛 바디라는데, 그러니까 하나가 유지됐던, 하나가 그대로 유지됐던 분쟁 해결 기능조차까지 마비가 돼서 이제 WTO가 완전히 그 기능을 잃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RCEP이라든가 CPTPP라든가 USMCA 그런 이제 지역 간 협정,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무슨 이슈에 대해서 뭐를 이 FTA라든가 WTO는 많은 걸 같이 논의해서 같이 해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부 보조금 문제를 다루자. 근데 다자가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이슈만 가지고 몇몇 나라가 합의하는, 이걸 우리가 복수국가 간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국가가 지역 무역협정도 복수국가가 참여하지만 거기는 많은 문제를 같이 다루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복수국가 간 협정이라는 건 한 이슈만 되게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자체제, 지역체제, 복수국가 간 체제로, 내가 저기가 했었지만 다중무역체제가 그런 형태로 당분간 전개될 것이다. 지금 다자무역체제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경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AI 기술 발전,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압력이 훨씬 더 강화돼 가지고 이제는 금융기관까지 기후 변화에 순응하지 않는 프로젝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투자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게 개념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건 하나 만들면 거기에 서비스까지 해줘야 되니까 정보통신산업 가지고서 서비스까지 붙은 제조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아마 사전에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피케이션, 제조업 분야가 서비스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세계 통상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일은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규율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다자간 규범은 이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세계 통상 질서는, 아까도 우리 뭐 무질서의 사회라고 그러셨는데, 역시 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국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좀 돌아가서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1960년대 초에 우리 1인당 GDP가 노미널로 말할 때 80달러였었어요. 그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 외국인 학생이라든가 외국인 공무원들이 오면은 제가 무슨 그림을 보여주는가 하면 60년대 청계천을 보여줘요. 그러면 엄청나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더러운 물이 흐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다 떨어져가는 그 나무 판잣집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공무원들은 미얀마나 이런 데서 온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다는 거 공감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한국을 느낄 때 가장 감명을 받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는가. 그래서 청계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당시에 하여튼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박태균 교수도, 박태균 원장도 계시지만 이제 역사하신 분을 보면은 미국의 국무성 자료를 보면요, 50년대 중반 우리가 6.25 나고 아주 못 살 때 국무부 자료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와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그냥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그냥 시꺼멓고 하니까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줬던 원조를 좀 줄여서 조금 희망이 있는 나라로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보고서까지 나올 정도의 우리 나라였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벌써 벗어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노동 집약적, 근데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사람만 좀 있었으니까 그냥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오고, 그래서 외화를 벌어가지고 그 외화 가지고 기계도 사고 이렇게 해나가다가 거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지금도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거 함부로 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은 누가 조달하느냐? 국제시장에서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서 망하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그때 정부가 보증서를 써줬거든요. 잘못하면 망하면 그 가난한 나라가 엄청나게 부담이 될 텐데, 그거를 뭐 철강이나 기계나 중화공업 전부 다 보증을 써가지고 국제적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때 IMF나 월드뱅크 강하게 반대했고, 프라이빗 금융기구도 강하게 반대해서 돈을 안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말하는 과거의 기업 총수들이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해와가지고
이 산업을 만들었는데 하고 보니까 우리가 오버 인베스트먼트, 오버 커패시티, 그래서 거의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붕괴되게끔 돼 있었는데 80년대 초반에도 어렵지만 중반에 들어가면서 미국 경제가 아주 호황을 이루면서 이 우리가 중화학공업에 투자했던 분야가 하루아침에 수출 기업이 돼버려요. 그런 바람에 1987년에는 그 옛날에 미국에 100억 불의 흑자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100억 불. 그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이제 이 나라한테는 그냥 우리가 물건만 사주면 안 되겠구나. 한국도 시장 개방을 해라. 막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긴 얘기지만 우리가 60년대 초에 아주 몰살된 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건너뛰면은 작년에 IMF가 GDP 규모로 우리가 12국가가 됐어요. G10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 12 하다가 그 다음에 세계 무역 규모는 8위, 1조 달러를 넘게 하는 나라가 수출 더하기 수입이 10나라밖에 없는데 우리가 거의 10나라였었는데 이제 8위가 됐고 수출은 어떤 때에 따라서는 7위, 어떤 때에 따라서는 6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 영국을 제치고 7위가 됐다. 그러면 영국 대사관에서 전화 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남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상당한 성공을 한 나라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핵심 통상 국가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010년에는 우리가 G20 정상회담도 개최했고 최근에는 G7 정상회담에 게스트로 초대를 받는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제고됐다. 또 이 57개국과 17개의 FTA를 맺어가지고 이행하고 있어요. 미국, 뭐 중국, 뭐 여러 가지 있죠. EU도 있고. 그래서 그 FTA의 파트너들, 57개국 파트너들의 GDP를 다 합치면은 세계 GDP의 73%입니다. 이게 페루, 칠레, 페루, 다음에 우리가 3위. 그러니까 엄청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그리고 원조를 받던 나라가 드디어 원조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변했죠. 현 주소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G10 국가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여건은 지속될 것이다. 특수한 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는 여건이에요. 그 지난번에 윤영관 장관께서는 우리가 이걸 상수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우리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슨 뭐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럴 때 이거를 감안하지 않고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좋아 보이지만 현실은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 경제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가 아니라 영원히 그렇죠. 뭐 물론 통일이 되면 좀 모르겠지만 부존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시장이 약합니다. 우리가 1조 달러 해서 세계 10위라고 그러지만 중국이나 미국이랑 비교할 때는 뭐 엄청나게 작은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만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제1, 제2 무역 상대국이 중국과 미국이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아직도 첨단 소재라든가 부품, 장비 많이 국산화를 했지만 그래도 대일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기술상. 이것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남북이 분단돼 있고 또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 이것도 풀기 어려운 민감한 문제로서 상당히 상존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우리가 상수로 놓고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이형구 총리님께서 중국을 내다볼 때 여기도 역시 제국주의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변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변하고 좀 더 프렌들리해지고 이런 건 아닐 것 같다 하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적 우상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아까는 이건 상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우리의 문제점.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수출이 엄청 늘었다. 수출. 그냥 우리는 수출에만 관심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FTA를 할 때도 그걸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일종의 세일즈를 한 거예요. 우리가 FTA 하는데 수출 시장이 넓어졌다. 제가 쓰기 싫은 말이 아까 경제 영토라고 그래가지고 뭐 세계 GDP의 73점
몇 퍼센트가 우리의 영토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FTA 할 때도 맨날 그 수출을 더한다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다자체제가 흔들리고 미중이 싸우고 지역이 합쳐지고 이럴 때 전략적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무역과 해외 투자를 보면은 굉장히 소수 국가에 집중돼 있어요. 그럼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그게 훨씬 편하고 유리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미국, 중국, 투자를 보면 중국에 가장 많이 들어가서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슬슬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그러나 다른 데하고는 별로 하고 있지 않다. 너무 편중돼 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의 역할이 너무 적다. FTA 참여율도 적고 해외 투자도 적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한 세계 통상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전략 이런 것들이 좀 일관된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이것도 뭐 우리 송 장관님 잘 아시지만 기재부하고 외교부하고 또 항상 또 싸웁니다. 이게 무상원조는 외교부고 그다음에 유상원조는 기재부고 왜 당신은 유상해야 되는데 무상도 내가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도 좀 개도국 지원도 많이 하면서도 좀 크레디빌리티가 높지 않다. 제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대외 신뢰도, 대외 신인도는 뭐 국가 신인도 평가 기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신뢰도, 대한민국은 참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나라야.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볼 때도 특히 통상 분야도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 규모 10위, 무역 규모 8위 뭐 이렇게 된 핵심 통상 국가로서의 대외 경제 비전이 뭐가 돼야 되겠는가? 그건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핵심 통상 국가로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아까도 뭐 많이 나온 얘기예요. 우선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가치, 존중하는 원칙, 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밝혀놓을 필요가 있다. 대내외적으로. 그런 다음에 사안별로 우리 컨스트레인트는 있는 거지만 여기에 맞게끔 계속 일관되게 행동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대외 경제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존중하는 원칙, 체제 여기에 대한 합의, 확립을 시켜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영어로 말하면 리버럴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자유무역, 다자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존중하는 나라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표명을 하고 또 원칙으로 보면은 비차별 원칙, 그 다음에 상호주의 원칙, 다자규범, 또 다자무역 체제 이거를 존중한다.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새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환경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도 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일관되게 참석할 것이다. 이런 하여튼 우리의 가치, 원칙, 체제 같은 거를 좀 바깥으로 알리고 거기에 베이스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건 벌써 많은 분들이 지적한 상황이에요. 특히 미국과 중국 중에 뭐 한 나라를 택하라 그럴 때 이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존중하는 가치, 뭐 추구하는 가치, 원칙, 체제, 새로운 사회적 가치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국익을 극대화하고 지속적으로 번영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포괄적인 대외 경제 발전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막 여러 개 얘기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나열한 겁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 관계를 주요국들하고 대외 경제 관계를 갖다가 갖고 대처할 때 이러한 원칙을 중심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통상 질서가 어지럽지만 새로 구축되는 그런 과정 또 다자규범을 만드는 재정에 그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환경보호, 인권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좀 수용하면서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를 바탕으로 하는 개도국 지원도 제대로 확대시켜야겠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무역과 해외 투자를 전 세계 전 지역으로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 지역으로 좀 다변화하고
또 심화시켜 나가야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중소기업의 역할 확대, 그다음에 세계화 및 무역 자유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계층을 갖다가 좀 끼워안는 그런 실질적인 포용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그다음에 두 개는 제가 좀 느낀 겁니다. 저도 통상교섭본부장을 하면서 느낀 건데, 대외 경제 정책 우리가 입장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국내 정책하고 조화롭게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나와가는 거는 또 나가는 대로 또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는 국내 정치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저도 많이 강조하는 건데요. 우리의 무역 상대국, 작은 나라도 그렇고 큰 나라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공관, 외국 공관, 외국인 기업, 이 사람들하고 계속 소통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는 FTA 한번 맺고 나면은 그 다음에 별로 관심을 안 둬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칠레 같은 경우 FTA 맺었는데 보니까 우리가 흑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저쪽에서 막 불평하는데, 그냥 우리 한번 끝났으니까 그만이야. 이런 식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저 외국인 공간 같은 데서 불평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 통상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세종시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벌써 소통에 굉장한 갭이 생기고 있다. 이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대외 경제 비전은 뭔가 하면 아주 심플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향, 대외 경제의 발전 방향에 맞게 전략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해서 일관되게 이행하는 겁니다.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갖는 비전이 뭐냐?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존중을 받고, 그러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그 핵심 통상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대외 경제 부분의 하나의 우리의 비전, 얼티메이트한 그 비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실행하는 그 정책은 아까 나온 방향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겠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이런 거를 대할 때 아까 그 원칙을 잘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18년에 한미 FTA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에 양보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한국으로 하여금 철강 수출을 과거 3년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거에 70%만 수출해라, 30%를 깎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그렇지만 그게 전문 용어로는 수출국이 수출을 컨트롤하는, 우리가 수출 규제라고 해요. 수출 자율 규제라고 합니다. VR이라고. 그거는 WTO가 1995년에 출범할 때 전면 금지했던 그 조치거든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한국은 딱 골라가지고 당신 수출을 30% 줄여라, 퀀티티를 네가 줄여라. 이거는 강력하게 우리가 저항했어야 된다. 이런 거는 미국이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까 말하는 WTO 규범이라든가 다자 규범,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사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보복 조치를 당했어요. 관광객이 2016년에서 17년에 넘어올 때 800만에서 400만, 50%가 줄었어요.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아무런 한 게 하나도 없다. 롯데에서 나가 있는 기업들은 수시로 무슨 이 소방 조사를 나오고 여러 가지 괴롭힌 게 많아요. 또 현대자동차는 불매 운동이 일어났고 이래가지고 많은 기업이 문 닫은 게 많거든요. 이런 거를 놓고서 우리가 중국의 눈치를 보고 별로 컴플레인을 못했어요. 물론 중국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WTO에서는 Non-Violation Complaint가 있어요. WTO의 룰을 정면으로 위배 안 해도 결과적으로 무역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면 내가 가서 클레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을 이리테이트 하는 게 별로 안 좋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처럼 잔머리 뭡니까? 모호성?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일관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일본하고는 이 정부에서도 일본하고 CPTPP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미국이 빠진 CPTPP가 일본이 주도한다고 해서 하면은 일본이 리젝트 할 거야. 그것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경제 문제로 채널을 하나 열어가지고
특사를 보내든가 해서 우리 CPTPP는 토의하자. 그러면 한 가지 길이 열릴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도 뭐 뉴질랜드 대사가 왜 CPTPP에 이렇게 겁을 내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뭐 농산물을 좀 더 개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CPTPP 가입하면 한일 FTA가 된다. 그러면 일본 자동차가 세금 안 내고 들어올 수 있다. 또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우리한테 더 농산물 개방을 원한다.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로 막 팔리고 있잖아요. 일본하고도 경쟁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다음에 미국한테 아주 엄청나게 농업을 열어줬어요. 소고기까지. 근데 그거를 카나다나 호주한테 열어준다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CPTPP에 가입해서 얻는 게 뭐냐 그러보면은 좀 아찔한 거죠. 왜냐하면 11개 국가 중에서 9개 국가하고 우리가 FTA를 맺었기 때문에 이미 수출은 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CPTPP 가입하면 어나더 마켓 액세스가 됩니까?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세이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나 전략적인 측면 또 우리 기업이 들어가면 11개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도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누적 원산지 규정도 적용시킬 수 있고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면 그게 어렵거든요. 우리는 수출을 더 할 수 있어.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우리가 전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계 통상 질서 구축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WTO 또 미들 파워 그룹과 같이 행동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신통상 분야 다자 규범을 만들려고 많이 애썼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분야가 산업 보조금 문제. 아까 중국에 대한 어떤 압박을 넣기 위해서 중국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지 못했고 국영기업 문제 또 역시 중국의 문제입니다. 중국의 state-owned enterprise. 중국이 이 보조금만 더 주는 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국영기업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디스플린을 만들자 이런 것들 디지털 무역에 대한 거 이런 거에 대한 통상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가입을 안 했더라도 우리의 입장을 좀 정립하고 우리의 내부적인 법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여기서 보면은 보조금 문제는 뭐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국영기업의 문제는 우리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공기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원칙이 만들어지는데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들은 좀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입장을 정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고하려고 그러면 USMCA라든가 카나다하고 미국하고 멕시코가 맺은 새로운 FTA죠. 그 안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규범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좀 더 정부도 검토하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환경보호, 인권 존중 이것도 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EU에서는 무슨 탄소 국경 조정세라든가 이거 만들고 하는데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좀 대처가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권 문제 제가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글을 썼는데 쓰면서도 좀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못 쓰고 좀 이렇게 비켜갔는데 위구르의 강제 노동에 대해서 강하게 미국이 지금 법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우리 정부도 이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무슨 입장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만 썼는데 제도까지 도입한다 그러면 금방 생각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간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는 제가 번지지 않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국제적으로 유니버셜한 밸류가 인권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우리는 이 포지션을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최빈 개도국 경제개발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좀 맞춤형으로 하자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사실 뭐 정부에서 일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잠깐 일했지만 2013년도에 WTO 사무총장 후보로 제가 나갔었어요. 그래서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제가 캠페인을 하려고 그런 그 바로 직전에 통상교섭본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우리 조직에 그냥 슬픔이 깔려 있고 불이 난 것 같은데 거기에 수장이 나가서 캠페인 하러 다닌다. 참 어려운 일이었죠. 많이 미루다가 나중에 그래도 르완다하고 탄자니아 이런 나라를 갔었어요. 아프리카를 좀 가봐야 된다고. 가보면은 개도국들은요 다 상황이 다릅니다. 르완다는 랜드락 칸츄리라서 이게 바다로 나갈 수가 없어요. 탄자니아를 거쳐야지만 배를 칠 수 있다. 거기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어떤 나라는 컴퓨터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무역 관세고 뭐고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도와달라. 어떤 거는 경공업 수출 기지를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서 각 나라마다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고, 파이낸셜 소싱은 우리나라도 해도 되지만 다른 나라랑 같이 월드뱅크랑 같이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우리가 좀 더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무역 및 해외 투자를 다변화하고 심화시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통계를 보면요, 중남미 엄청 크잖아요. 다 합해서. 우리 무역 별로 안 합니다. 투자도 많이 안 했어요. 외국인 기업 나간 것도. 중동 오일을 사오기 때문에 무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수출 못해요. 제조업도. 아프리카 거의 뭐 없고, 인도도 엄청 큰 나라고 FTA까지 맺어 있는데 잘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 여기 나라하고 이 무역 비중이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기업도 분발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도 조금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큰 나라는 그런 나라들을 계속 심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무원들이 바뀌고 이러는 바람에 관계가 좀 소홀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FTA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이 어려움을 겪는, 이게 제 영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편해요. 루저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잘못해서 그 루저란 말을 갖다가 썼다가 굉장히 야단 맞잖아요. 무역 자유와 해외 투자 때문에 어려움 겪는 계층, 노동자라든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나이도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뭐 직업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주하는 데 도움을 준다든가, 새로운 잡을 찾아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조금 그게 생소하기 때문에 IMF에서 뭐 이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거를 모으는 게 있어요. 그걸 잘 우리가 참조해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환경이라든가 노동, 국영기업 이런 것들을 디지털 무역, 여기에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우리 국내 정책에 잘 반영시켜야 된다. 근데 이게 디지털 무역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국경 이동입니다. 특히 미국이 금융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하라. 근데 EU는 그걸 또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좀 해야겠다 해서 반대하고 있고, 중국은 서버를, 플랫폼 기업의 서버를 반드시 중국에 둬야 된다. 그걸 서버의 현지화. 이렇게 한 3가지 이슈만 보더라도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에요. 근데 이게 곧 얼마 있으면은 뭐 인도 태평양 뭐 전략이라든가 거기서 이런 걸 다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민감한 이슈로 아마 대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좀 더 전략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외 경제 정책하고 이 국내 정책 사이에 괴리가 없어야지만 우리가 신뢰도가 늘어간다.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 국내 외국 공간, 외국인 기업과의 소통이 강화해야 된다. 특히 이제 우리 한칠레 FTA가 많이 문제가 생기고 뭐 와인도 들여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2004년도에 됐거든요. 18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산물 개방을 많이 안 해줬어요. 칠레한테. 이런 거는 과감하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그리고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 에프타라고 그래가지고 유로피안 프리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그 4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나라의 불평은 뭐냐면 2006년도에 에프타를 맺었는데 한국이 2011년에 한 EU 에프타를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 EU한테는 엄청나게 양보를 했어요. 근데 스위스로 볼 때는 같은 치즈인데, 굉장히 질 좋은 치즈인데 프랑스 치즈는 뭐 관세를 요만큼 내고 들어가고, 이 사람네들은 이렇게 완전히 낸단 말이에요. 그것 좀 통합시켜달라. 우리나라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더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좀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대외 경제 비전 이행을 위한 정부 정책과 체제 정비인데요. 정부 정책 정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뭐가 일어날 때 해외에서 그거를 국내적으로 들여와서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도 만들어야 되고 국내 정책도 수립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수립되면 관련 법까지 계속 만들어서 차질 없이 이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특히 디지털 무역, 국영기업, 투자 원활화 이런 신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을 만들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 거는 뭐 아시는 말씀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넘어가는데 저도 이제 새 정부한테 체제에 대해서 조금 레코멘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온 거는 이게 원래 있는 건데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면 지금 통상이라는 게 미중 분쟁도 그렇지만 통상 플러스 기술, 환경, 노동, 정보통신 뭐 안 걸리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과학기술, 과학기초.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부처가 이 통상이나 이런 국제적인 이슈를 다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부처가 자기네 인터레스트만 가지고 나는 이렇게 입장을 택하겠습니다. 그럴 때 좀 그게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조정해주는 기구가 정부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라고 있어요. 이런 통상 문제를 다루는 모든 경제장관회의가 모이는데 거기 수장이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CPTPP 가입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얘기해서 뭔가를 수렴해내는 그래가지고 옵션을 만들어서 결정이 어려우면 대통령한테 제시해서 결정을 하는 뭐 그런 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제가 좀 강화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페이지는 뭐냐면 이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통상교섭 본부장으로 있다가 이것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산업부로 가서 아주 좀 혼란스럽다가 나중에 또 통상교섭본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가지고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앞으로도 계속 통상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 협상 능력, 대외 신인도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도록 통상을 전담하는 전문성이 높은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독립된 조직을 당신은 뭘 말하느냐? 두 가지 옵션이 있다. 하나는 미국의 USTR처럼 새롭게 하나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과거의 외교통상부나 지금의 산업부처럼 기존 부처에 전치시키든지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어느 게 좋습니까? 그러면 외국 사람들도 그래요. 정답이 없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어느 거를 택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하는 상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컨스트레인트 또 안보, 기술,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독립이 좋냐? 존치가 좋냐? 존치한다면 어느 부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논의를 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외교통상부로 가야 된다, 산업부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레퍼런스는 있는데 그 얘기는 오늘 여기서 안 하겠고요. 제가 오늘 여기 얘기한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제가 무슨 로비하러 온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차기 정부의 제언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통상 조직을 담당하는 수장은 정식 국무위원이 돼야 된다.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급이 아닙니다. 제가 외교통상부에 있을 때는 장관급이었어요. 그래서 조직도를 보면은 송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그 사이에다가 통상교섭 본부장이라고 붙여가지고 외국에 나갔을 때는 Minister for Trade,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본부장. 그게 좀 아주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캐비넷 멤버의 정식 캐비넷 회의의 정식 멤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에 박근혜 정부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바깥에서는 우리가 미니스터 포 트레이드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내에서는 3명의 차관 중에 하나로 차관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외국의 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장관들은 일본의 장관이나 중국의 장관들은 우리 통상교섭본부장을 안 만나 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슈 때문에 만나는 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장관급이?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새 정부는 정부를 좀 축소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작게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감히 이런 얘기를 이거 또 하나 만드는 거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새로 만들지 않고 존치시킨다면 어느 부처로 가더라도 그 경우에는 그 특정 부처에 복수의 국무위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산업부면 산업부 장관, 통상본부장인데 그것도 장관. 외교부로 가면 외교부 장관, 통상장관. 이렇게 둘을 정식으로 둬야 된다. 그 예는 얼마든지 있어요. 카나다는 외교부가 3장관이 있어요. 외교, 개발, 통상.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외교, 통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레코멘데이션은 우리 통상 조직을 전담하는 수장은 정식 국무위원이 돼야 된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독립적인 예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끝내는데요. 사실 제가 1970년대 말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경제학 공부를 하다가 전공을 택해요. 며칠 이론을 하다가. 근데 내가 우연히 국제무역을 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박사학위 끝내고 조지타운 대학 가서 강의를 한 4년 했는데 그것도 무역. 한국 들어와서 KDI도 무역. KF도 가서 거기도 무역.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들어와서 통상. 이렇게 해서 계속 무역만 제가 몸담고 왔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남들이 볼 때는 통상을 하는 사람이 좀 화려해 보이기도 해요. 외국에 많이 나가고. 그리고 막 이슈, 막 트럼프가 되고 막 이슈가 되지만 이런 것이 다 한번 지나고 나면은 아무도 관심을 안 두는 게 통상 분야예요. 그러면 관심을 안 둔다고 해서 통상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없냐? 거기는 항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큐멘터리를 읽어야 되고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그럼 뭐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여기 이제 우리 국제대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통상을 한번 내 커리어를 삼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기 가면은 전문가들의 집단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도 올라갈 수 있고 나는 통상에 한번 전념하고 싶어. 이런 게 좀 부족하다. 과거에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제가 2011년에 갔으니까 만들어진 지 한 13년 만에 갔어요. 거기가. 갔더니 너무너무 퀄리티가 좋았어요. 제가 교수로 있다 가서도 하나도 커뮤니케이션에 갭이 없이 전문가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과장급도 뭐 완전히 뭐 미국 변호사증을 갖고 있고 영문 페이퍼 열 몇 장을 하루아침에 쓸 수 있고 그런 실력가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차제에 이 정부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상을 전담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어가지고 어느 부처에 있든 간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가 통상을 하고 싶다 이렇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들려 그러면 명실공히 국가를 대표하는 그분을 수장으로 만들어라 국무위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차기 정부에 말씀드리는 마지막 정리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